싸면서 좋은 물건은 없고 절대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상대적 가격이 싼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인구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죠. 범위가 크다고 해서 걔가 메가시티, 외형적으로는 메가시티일지 모르겠지만 내실적으로 돌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는 네, 오늘 모신 분은 도시계획 기술사시죠. 그리고 부동산학 박사이신 구만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처음 출연하신 게 네. 한 3년 전. 네, 3년 정도 됐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 오래되신 가족분들 가운데서는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지 투자하지 마, 네. 상가 투자하지 마. 그랬었죠. 네, 아주 강렬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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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셨던 네, 네, 네. 아주 강한 캐릭터시에요. 네. 부끄럽습니다. 네, 자 이번에 네네. 사실 지금 부동산 아파트 네네. 내 집 마련할 기회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참 논란이 많습니다. 네네. 일단 지금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투자하는 게 위험한 네네. 게 아니라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하다 예, 이런 예. 말씀을 많이 하신단 네네, 말이죠. 네네. 일단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걸까? 그리고 지금 그게 과연 맞는 걸까? 시점적으로. 시점적으로 그게 이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20년, 40년 그 이전부터 조선시대 60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에 잘 아시겠지만 더군다나 여기 이제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실은 인플레이션 하에 우리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집을 언제 사느냐 타이밍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때까지 계속 이제 집값이 올랐고 그 내면에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화폐량 증가라는 거기에 따라서 현금의 어떤 그런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실물자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치가 올랐다기보다는 가격만 그렇게 오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좀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또 10년 후, 20년 후를 뒤돌아봤을 때 그때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적인 곡선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은 변동 상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책을 하나 네. 내셨네요. 누구나 네네. 알고 싶어하는 아파트 투자 방법. 네네. 10년간 10만 번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네네. 된.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네. 공통되죠. 공통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또 부동산 투자에 어떤 관심이 가셨던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또 신규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물어보는 그 어떤 질문의 내용을 보면 항상 공통돼요. 그 공통되는 것만 싹 뽑아서 이번에 이제 책에 이제 실었습니다. 네. 보니까 벌써 베스트셀러신데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나오셨으니까 덕담을 한번 해드리고 아이, 이제부터 고맙습니다. 네. 공격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네. 자, 일단 네. 부동산 공부하기 위해서 네네.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주식, 네네. 지식 네네. 이게 어떤 게 필요하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 다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해 왔던 바가 부동산 투자는 여기 사실은 주식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경제 TV라서 사실 초대받고도 사실 부담이 약간 있었어요.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부동산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른 투자와 달리 40대의 학문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업에 충실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모여지면 그럼 이제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어떻게 이제 운용을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든지
본인이 거주해야 될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를 생각한다면 가족들의 어떤 안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제 실거주 뭐 아무데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살면서 가격도 올라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건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공부를 좀 해서 무주택자일 때 1주택을 살 때, 1주택을 살 때, 내가 거주해야 될 집을 살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녀가 또 크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 여유 자금이 또 생기면 또다시 이제 우리 뭐 일명 갈아타기라고 하죠. 이런 갈아타기를 할 때에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한 번의 선택이 상당히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한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샀을 때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샀을 때하고는 결과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사실은 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이것보다는 내 집 한 칸 마련할 때에도 기왕이면 조금 공부해서 하는 게 좋겠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아까도 드렸던 질문처럼 네네. 그 투자를 안 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네네네. 것은 결국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걸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 이제 뭐 여러 책 속에서도 얘가 나오지만, 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냥 사는 거, 집에 사는 거야. 뭐 아무 데서나 살면 어떠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뭐 그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아니, 기왕이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또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라도 집은 한 칸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또 그냥 살고 있어요. 뭐 10년, 20년 살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자산이 불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게 장기적 곡선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이때까지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보유하는 것보다는 또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그걸 실물 자산으로 바꿔서 인플레이션에 이제 편승하는 그죠? 가치 하락을 막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줄곧 제가 이야기해왔던 말씀이시죠. 네. 일단 그 말씀에는 아마 대부분들이 다 동의를 동의를 할 하실 거예요. 겁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책에서도 언급하셨듯이 네네. 무조건 싸게 사라 네. 이런 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이 타이밍이겠느냐. 우리 대표님께서 책을 안 보셨다. 죄송합니다. 소제목에 있어요. 네. 소제목이 이제 파트 2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처음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하나였는데요. 시중에 이제 보통 보면 인터넷이나 뭐 SNS나 뭐 부동산 커뮤니티나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 이제 보면 이런 꼭지들이 있어요. 뭐 격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수십 개가 돼요. 제가 그 부분이 이게 맞냐 틀리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옳다면 왜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옳고 틀리다면 옳지 않다라면 어떤 이유에서 옳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 중에 몇십 개 중에서 한 개 소제목이 무조건 저렴하게 사라라는 말이 이제 시중에 도는 말인데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 사실은 그건 잘못된 말이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저렴하게 사면 좋긴 한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렴한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저렴하고 어디에서 하면 싸게 사는 거냐라는 이게 뭐 우리도 알다시피 주식도 마찬가지일걸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업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뭐 싸게 사라 하지만 싸고 좋은 물건은 없거든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가격이 싼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기가 언제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기는 바로 역사적으로 그것도 증명이 다 돼 있어요.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죠. 지금도 그런 이 상황에 이제 계속 일로에 있습니다. 지난 2년간 2021년도 하반기부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 떨어졌는데 굉장히 많은 폭으로 짧은 기간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때 샀던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안 사요. 더 네, 떨어질까 봐.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긍정적인 포지션이 나온다라면 진입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싸게 사고 저렴하게 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그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또 이제 가격이 회복해 버리면 또 늦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싸면서 좋은 물건은 없고 절대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상대적 가격이 싼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를 노리시라 그 뜻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이거 가지고 이제 아마 많은 논란이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네. 지금 사실 뭐 세계 경제 위기 네네네. 또 아니면 한국의 뭐 부동산 PF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음들이 들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고금리로 인한. 네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분명히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지배적이죠. 아니다. 예, 그게 이제 전문가분들도 그러시고 일반인들도 뭐 언론에서 그렇게 또 계속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하는 일이 이 일이다 보니까 지난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올랐고 제가 파트 3에 그걸 다 적어놨는데요. 그럼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 내렸고 시장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왜 그렇게 반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적어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시기가 절대 가격도 싸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라고 했던 것이 뭐 꽤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 다음에 8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사는 것을 갖다가 장려했던 시기였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IMF 외환위기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하고 그때 정말 다 그랬거든요. 끝났다. 부동산 끝났다. 이거 부동산 사는 거 아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1년 만에 회복을 다 했잖아요. 또 그러고 나서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했고요. 뭐 가까운 예로 뭐 가깝게는 이제 2013년도, 2014년도 박근혜 정권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그때 당시에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빚내서 집 사라라고 뭐 정영환 그렇죠. 부총리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의 공통적인 점을 보면요. 정부에서 집을 좀 사주세요라고 적극 권장한 시기였어요. 대부분이. 그때 시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시기였냐면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굉장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그때 뭐마다 사안은 달랐지만 이제 뭐 한국 경제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사고 대출도 많이 해줄게, 세금도 깎아줄게. 그 공통점 하나가 양도세를 안 받겠다 했던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정부에서 스탠스를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난 2년간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뭐 정부에서 집 사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뭐 대출을 막 늘려준다던가 양도세를 깎아준다던가 뭐 취득세를 깎아준다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집 사도 좋은 시기니까 집을 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고요. 말씀대로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뭐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뭐 일어난다라면 지금보다도 한 단계 더 다운 레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거의 상승분 2020년도부터 했던 상승분이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또 그것보다 더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거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 힘들지라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는 나쁘지 않다. 뭐 살다 보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뭐 빵원이야 되겠습니까, 그죠? 뭐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그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더 떨어질 개연성은 있으나. 있으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과거 그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을 때는 성장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퇴보 아니냐. 이미 우리 GDP도 그렇고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 집이 과연 계속 또 오를 수 있겠느냐.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진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책에 써놨는데 진짜 질문 한 수백 번 그렇죠. 이거 아마 매번 받는 질문일 거예요. 욕도 하고요. 네가 뭔 교수냐, 네가 무슨 박사냐. 야, 지금 인구 떨어지는 게 얼마나 지금 확실한데 뭐 네가 계속 뭐 아파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라고 정말 댓글 악성 댓글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 개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사실은 했어요. 뭐 무슨 얘기냐. 인구 감소하는 거 맞다. 맞는데 그러면 이 감소하는 영향이 일단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일단 절대적인 시기가 이 감소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와장창 또 우리 기반 시설이라 그랬죠. 기반 시설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시기가 언제겠냐. 적어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이 지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기성세대들 우리 대표님 나이나 저나 30년 후에는 30년까지 못 살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어린 세대들이 사실은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아니 7층에서 불났는데 왜 5층에서 뛰어내리냐. 그냥 걸어 내려오면 되지.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구 감소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을까?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지방에 인구 소멸돼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시는 곳이 되게 많아요. 뭐 근데 어느 누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하지만 뭐 전라도 화순, 뭐 경남 의령, 뭐 강원도 양양에 가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해라 집을 사라 하는 사람은 전문가 중에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이제 계란 노른자에 보면 흰자부터 식듯이 그쪽, 지방에 아주 이제 지금 현재도 인구 소멸 국가라고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근데 그런 동네는 지금도 이미 영향을 받아서 되게 힘들게 인구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죠.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것은 이제 뭐 지방 광역시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그다음에 수도권. 그러면 이 지역들이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고 해서 당장 영향을 받을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저성장의 시기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처럼 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발전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기 서울 한복판으로 사람들이 와서 하다못해 의료시설이라든지죠. 기반시설의 어떤 편의시설 사용면에 봤을 때는 더더욱이 인구가 집중되지 않을까. 뭐 지방은 버리더라도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저는 또 하나의 제가 주장하는 바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에서 과연 이렇게 그냥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내버려 둘 것이냐. 이거는 저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근래에 뭐 아시다시피 그 전 한전장관님이 그 이민청 개소하겠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그런 뭡니까? 그 이제 투자이민부터 시작해서 근로자로 해서 들어와서 이런 걸 허용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게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저는 사실은 보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집을 사본들
뭘 사겠냐 라는 말씀 그치, 뭐 이제 늘 정말 많이 해요. 외국인 노동자 하면은 일단 우리 그 동남아라든가 좀 이렇게 그 가난한 국가에서 오는 그 근로자들, 저임금 근로자들을 생각을 하죠.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한 번씩 하시는 전문가분들 계실 건데요. 지금 우리 통계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외국인 그 이제 고급 인력들도 제가 알기로는 250만 명 이상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에 뭐 그래서 한류가 대단하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외국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꼭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사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우리나라 집을 채워본들 뭐 어떻게 가격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말씀들을 사실 진짜 또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재작년에 사실은 PD수첩에 가서 PD수첩 나와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외국인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쓸어간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때문에 했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외국인이 주로 중국인들이죠. 네, 중국인들 이제 뭐 미국인들 뭐 이제 뭐 뒷조사해 보니까 검은 머리 뭐 외국인 뭐 이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중국인들도 굉장히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확대가 된다라면 무조건 싼 것만 사는 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인구 문제가 당장 닥칠 일이 아닌데 너무 그걸 가지고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간다. 조금 이제 또 그러고 정부에서는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인구 확대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네. 예. 아니 근데 PD 수첩 나오셨다니까 이거 범인으로 나오신 건지 증인으로 나오신 건지 질문 드릴 뻔했는데. 아이고 안 그래도 뭐 저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체육 선생님이세요? 형사세요? 항상.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사실 좀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돈을 번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보신다. 그냥 보고 결국은 이제 수도권 집중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뭐 지금 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메가시티 제가 이제 도시계획 전공자입니다. 기술사고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예전에 그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벌써 한 20년, 10년 전에도 그 이슈가 됐었거든요. 메가시티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도쿄라든지 아니면 이제 워싱턴 그쪽, 뉴욕 이쪽, 그 다음에 뭐 상해 이쪽. 그래서 이거거든요.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부터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국가를 기업처럼 이제 운영을 하려다 보니, 이제는 이제 경쟁력이 서로 간의 국가의 경쟁력이 소도시 단위가 아니라, 근데 서울만 이렇게 하더라도 작다. 그러니까 크게 메가시티적으로는 접근을 해서 크게 경쟁력을 갖춰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어떤 시티와 이 경쟁을 벌이자. 그러니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사실 그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지금 인구가 다 줄어들다고 이게 또 팩트고. 근데 그렇게 따져본다면 인구 줄어들고 있는데 메가시티 확대론만 펼친다고 해서 그건 정치적인 구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메가시티 범위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행정 권역을 이제 통폐합을 하고 합병을 하고 했다고 해서 범위가 크다고 해서 걔가 메가시티 외형적으로는 메가시티일지 모르겠지만 내실적으로 돌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그런 의도하고 다르다. 정치적인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을 중심가로 모이지 서울의 범위를 넓혔다고 서울 외곽 쪽에 있지는 않는다. 지금도 충분히 그런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뭐 말만 이제 또는 정책적인 구호만 메가시티를 한다고 해서 될 거냐? 안 된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방 뭐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지금 뭐 사실은 행정기관들 다 내려보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 잘 되는 놈을 더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억지로 분산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참고로 저는 도시공학 전공했고 기술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디서 잡스럽게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논문을 보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는 무슨 지방을 버리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느 나라나 어느 선진국이나 조성장 시대는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 피해갈 수 없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내 집 마련 혹은 네. 뭐 투자 관점이 네. 됐든 네. 가장 핵심 지역 네, 거기를 네. 결국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서울. 메가시티로 범위 넓혔다 해서 나 서울 외곽 이거 의미 없다. 중심. 더 집중될 것으로 봐요. 실질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네.